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4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 경찰이 돈을 목적으로 한 계획 범죄였다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두세 달 전부터 범행을 모의했고 대포폰과 현금만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 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4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 범행 42시간 만에 피의자 3명을 체포한 경찰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금전을 노린 계획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를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 3명이 범행을 준비한 기간은 약 2, 3개월. 한 명이 대상을 지정해 범행을 제안했고 나머지 2명이 이를 공모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공모한 데에도 돈이 핵심이 됐습니다. 피의자 중 한 명이 3,600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이를 다른 피의자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밝힌 범행과 도주 경로는 치밀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온 피의자 2명. 다음 날인 29일 오후 4시부터 피해자를 미행하다 자정쯤 납치했습니다. 용인과 평택을 거쳐 대전으로 향한 이들은 이곳에 차를 버리고 다른 차량을 빌려 충북 청주로 도주했습니다. 청주에 다시 차를 버린 이들은 각자 택시를 타고 경기 성남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서 체포됐습니다. 대전에 유기한 차량에선 혈흔이 묻은 흉기와 주사기 등 범행 도구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또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과 현금만 이용하고 옷을 여러 번 갈아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살해해 대전시 대청댐 인근에 유기했다는 피의자 진술에 따라 어제 시신을 수습했는데 질식사로 보인다는 부검 구두 소견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과 살해 시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를 지정해 범행을 제안한 피의자가 피해자 가족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현재 구속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경찰은 피의자 3명 중 2명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데에 집중하며 청부살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살인과 시신 유기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강도살인, 사체 유기 등 혐의를 추가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납치와 살해를 계획적으로 저지른 이들 일당은 도주 역시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피의자 중 한 명을 청주에서 성남까지 태웠던 택시 기사를 접촉해서 그날의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태연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이들의 도주를 택시기사의 진술과 CCTV 영상을 중심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납치 2시간여 전 차량 한 대가 피해자 집 근처에 세워져 있습니다. 직접 납치와 살해에 가담한 피의자 2명은 이 차량을 타고 당일 오후 4시부터 피해자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2시간 뒤 강남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로 태운 뒤 차량은 다급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우선 대전으로 이동한 이들은 납치 6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6시 시신을 대청댐에 유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대전의 한 아파트에 차량을 버리고는 차를 빌려 충북 청주로 이동하며 본격적인 도주극을 시작합니다. 피의자 중 한 명은 청주에서 성남까지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당시 해당 피의자 한 명을 태운 택시기사는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라고 MBC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우선 옷에 흙이 묻어있던 것이 기억에 난다고 했습니다. 잠바를 또 하나 들고 탔어. 옷에 흙이 좀 묻었었어. 흙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다 속으로는 그러면서 같이. 특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태연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불안해하거나 뭐 이런 거 저런 거는 없었지. 지속 골목에서 탁 튀어나와서 탔다고. 가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상하게 모텔을 가자고 그러더라고. 성남에 도착한 피의자의 모습도 인근 CCTV에 잡혔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어디론가 걸어가는 남성. 역시 범죄를 저지른 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평온한 모습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에 직접 가담한 피의자 2명은 모란역 근처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모란역 인근에서 이 남성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 2명이 남성을 가운데 두고 수갑을 채운 채 빠른 걸음으로 경찰 차량으로 끌고 가는 모습 역시 인근 CCTV에 생생히 기록됐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 역시 모란역 인근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히면서 이들의 치밀한 도주 행각은 막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주말인 오늘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에 그야말로 봄이었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꽃을 피운 벚꽃이 서울에서도 만개하면서 벚꽃 명소마다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지금 여의도 윤중로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 지금도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많다고요? 네, 저는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에 나와 있습니다. 해는 졌지만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벚꽃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한 봄 날씨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이곳은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나온 시민들의 얼굴은 웃음꽃으로 가득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마스크 벗고 처음으로 이제 벚꽃 구경하러 이제 놀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오늘 근데 오니까 너무 좋아요. 꽃도 진짜 되게 많이 펴가지고 이게 마스크 해제하고는 처음으로 이제 축제가 좀 열리는 건데 스트레스가 좀 확 풀리죠. 그래 좀 미모도 좀 보여주는 게 좋고. 오늘 하루 이곳 윤중로를 방문한 시민들만 50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서울 영등포구청은 집계했습니다. 네, 50만 명이요. 이렇게 인파가 몰리면 안전사고도 우려되는데 현장에서는 따로 질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여의도 벚꽃축제는 오는 4일부터 개최되는데요. 벚꽃이 예정보다 일찍 개화하면서 오늘과 내일 최대 250만 명의 시민이 여의도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구청 측도 오늘부터 앞당겨 차량 통제를 시작했고 400여 명의 안전요원을 투입했습니다. 붉은 조끼를 입은 안전요원들은 거리를 다니며 방문객들이 한 곳에 밀집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오늘부터 10일 낮까지 여의서로 벚꽃길 구간이 교통통제에 들어가고요. 벚꽃길 안에는 자전거나 킥보드 등의 개인 이동 장치의 주행이 금지됩니다. 질서 유지 요원들을 현장 곳곳에 배치해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도록. 본격적으로 벚꽃축제가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는 매일 600여 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돼 질서 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곳 윤중로 벚꽃길을 포함해 서울숲이나 석촌호수와 같은 벚꽃 명소에 오늘 하루 종일 시민들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시내 곳곳에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윤중로에서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기는 남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10년 만에 다시 열렸는데요. 워낙 볼거리가 많아서 오늘 하루만 전국에서 15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정원들마다 다양한 꽃들이 알록달록 예쁜 빛깔을 뽐내고 유람선 정원 드리모는 국가정원 사이를 오가며 바쁘게 관람객들을 실어 나릅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린 국제정원 박람회입니다. 공식 개방 첫날인 오늘 박람회장 입구에는 각국 대사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성대한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새가 날아가지도 안 하고 여기 그 저수지에 써 있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만큼 좋아서 또 안 날아가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봤고. 빗물 저류지를 쉼터로 가꾼 오천 그린 광장, 시각적 효과를 가미한 시크릿 가든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추가됐습니다. 식물원도 여기 전에는 몇 번 들어와 봤는데 이렇게 안 돼 있었거든요. 식물도 다양하고 줄 서온 보람이 있습니다. 특히 자연과 사람의 초점을 둔 그린 아일랜드는 이번 박람회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원래는 자동차만이 달릴 수 있는 도로였지만 지금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푸른 잔디로 뒤덮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신호등만이 이곳이 차도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박람회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정원과 도심을 연결해 지난 박람회보다 5배 규모를 키운 193헥타르의 거대한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오늘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개최되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장 첫날만 15만 명이 방문하는 등 많은 이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시민들의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유럽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는 권도형 대표. 현지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진이 수사를 맡은 몬테네그로 당국 검사와 권 대표의 변호인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검사는 권 대표의 여권이 위조된 증거가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반면에 변호인은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현지 연결합니다. 조명아 특파원.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된 권도영 대표가 구금 연장 심리를 받았던 법원 앞입니다. 권 대표는 현재까지 경찰과 검찰의 조사도 각각 한 차례씩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측은 권 대표가 사용한 코스타리카 여권과 소지한 벨기에 여권 모두 위조로 의심할 만한 증거 자료가 준비됐다고 자신했습니다.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을 꺼렸습니다. 우리 외교부 관계자와도 통화해봤는데요.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법을 고려할 때 현재 한국 국적의 권 대표가 소지하고 있는 코스타리카와 벨기에 여권이 모두 진짜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또 현재 위조 여권만 수사하고 있다며 압수한 노트북, 휴대전화 등에 대한 수사는 선을 그었습니다. 권 대표 측 변호사도 만나봤는데요. 권 대표와 4차례 면담을 진행한 보이슬라브 제체비치 변호사는 권 대표가 자신의 여권들 모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법원의 여권에 대한 위변조 감식을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조특파원, 권도형 대표 측 변호인이 돈을 내고 풀려나는 보석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신청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제가 만나본 변호사는 자신은 권 대표의 위조 여권 혐의만 맡고 있고 이후 송환 관련 업무는 맡을지 모른다고 했는데요. 보석 신청도 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변호사는 현재 구치소에 있는 권 대표의 석방을 위해 보석 신청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현재 노트북 등이 다 압수된 상황에서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인출도 어려워 실제 신청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한국과 미국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상황에서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이 통과돼 논란이 컸었죠. 전기차와 배터리 모두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세부 지침을 공개했는데 다행히 일부 조건이 완화되면서 한국산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기업들 일단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인 것은 변함없습니다. 최대 7,500달러, 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이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데 미국 정부가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와 관련한 2가지 조건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나머지 3,750달러는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 또는 가공해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광물을 수입하긴 하지만 가공은 FTA가 체결된 한국에서 하는 만큼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됐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원료인 광물을 들여와 한국에서 배터리 소재를 만들고 미국으로 수출한 뒤 최종 조립합니다. 기존의 공정을 그대로 유지해도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게 돼 한국 배터리 업계에는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The IRA's benefits expand beyond the U.S. Our investment will help drive down costs for clean energy, which will help other nations as well. 미국 정부는 2025년부터는 우려 국가로부터 핵심 광물을 조달해선 안 된다고 했지만 우려 국가가 어디인지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중국으로부터 광물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로서는 향후 대응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지침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아왔던 테슬라 같은 회사도 배터리 규정을 지켜야 하는 만큼
이들이 받는 보조금이 줄어들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김아영 기자와 함께 몇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일단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네. 한국산 전기차도 이제 미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히 의미가 크죠? 네, 일단 지난 2월에 미국에서의 현대차 전기차 판매량은 5,090여 대입니다. 1년 전에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4% 정도 줄어든 거거든요. 네. 북미 지역 안에서 최종 조립된 차들을 대상으로 이 보조금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규정 때문에 이 판매량이 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보조금 1,000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을 다 받으려면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도 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이번에 세부 지침이 공개됐는데 이 업계에서는 그나마 좀 한 고비를 넘겼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우선 이 배터리에 북미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서 이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리튬이나 니켈 이런 핵심 광물들도 우리 기업들이 이제 원료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지만 네. 이걸 가공하는 건 한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해야 된다 이런 조건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전기차를 최종 조립하는 곳은 북미 지역이어야 한다. 이런 전제 조건은 변하지 네. 않았잖아요. 네. 이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은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았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네, 그래서 기업들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게 그렇죠. 2025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손 놓고 기다릴 수만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엘라베마 공장의 일부 라인을 전기차를 만드는 라인으로 바꿨습니다. 이미 지난 2월에 GV70 전기차 생산이 시작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군요. 보이고요. 또 생산 지역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리스 판매 비중을 지금은 5% 정도에 불과한데 이걸 30% 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괜찮은 건데 변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025년부터는 우려 국가로부터 이 핵심 광물을 조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광물 수입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우려 국가에 중국이 포함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미국 정부가 이 우려 단체에 중국 업체들을 포함시킬 경우에 자연스럽게 우리 업체들 중에서 이제 중국산 광물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기업들은 다른 수입국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문가 인터뷰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설명 들어보시죠. 니켈, 코발트 또 이 중간에 과정에서 나오는 게 전구체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적게는 한 60%에서 많게는 90%의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에. 높습니다. 중국을 벗어나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진행을 안 한다면은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업체들이 이렇게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에서도 광물을 수입은 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중국산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국가들로 이 광물 수입 경로를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우려 단체에 대한 지침은 올해 말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두환 일가로는 처음으로 5.18 희생자들에 대해 공식 사죄한 손자 전우원 씨. 오늘로 사흘째 광주에 머물고 있는데요. 어제 할아버지는 학살자라며 무릎을 꿇고 사죄한 전 씨는 이후 유족들의 집을 직접 찾아서 재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5.18의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전두환 일가 가운데는 최초로 5.18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한 손자 전우원 씨. 국립 5.18 민주묘지와 옛 전남도청 등 광주 시민항쟁의 역사적 장소들을 찾은 전 씨는 어제 공식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도청 최후 항쟁에서 숨진 고등학생 시민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43년 만에 사죄하러 온 가해자의 후손을 유족들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7시경에 왔어요, 저녁. 네. 저거 할아버지가 못한 것을 제가 한다고 이렇게 저기 하니 힘들어도 오라고 해야지.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이제 5.18을 진실 밝히는 일, 그런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항쟁 22년 만에 유골로 가족에게 돌아갔던 고 고노영 열사의 자택에도 전 씨가 방문해
어머니 이글리 씨에게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가 쓴 국립묘지 방명록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에 묻혀 계신 분들이라는 전 씨의 글입니다. 과거 전두환 부인 이순자 씨가 한 인터뷰에서 남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두둔했던 것과 정확히 대비됩니다. 오늘로 사흘째 광주에 머물고 있는 전 씨는 비공식적으로 피해자들과 관련 현장에 대한 사죄 방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이번 사죄를 계기로 다른 전 씨 일가 구성원이나 계엄군 등 가해자들의 양심 고백과 사과가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이게 이제 시초가 되어서 더 전 국민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왜곡된 그런 것들을 풀어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전 씨 일가의 불법 자금 의혹 폭로로 전두환 미납 추징금 900억 원에 대한 환수의 길이 다시 열릴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어제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경상도에 이어 전라도까지 남쪽 지역을 두루 찾았습니다. 지역 축제와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윤 대통령은 프로야구 개막 경기 깜짝 시구에도 나섰는데요. 지지율 하락세에 민심을 다지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올해 프로야구 리그 개막 경기가 펼쳐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대통령 부부가 깜짝 등장했고 야구를 좋아한다고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시구에도 나섰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대구 서문시장이었습니다. 지난 1월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서문시장에서 장을 봤는데 석 달도 안 돼 부부가 함께 찾았습니다. 서문시장 100주년을 맞아 방문한 건데 보수 민심을 대표하는 곳이자 대선 당시 마지막 유세를 펼쳤던 걸 고려하면 최근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바닥 민심을 다지겠다는 뜻이 읽힙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을 뵈니 국정의 방향, 국정의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어제도 남쪽 지방을 방문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연일 거론되는 가운데 경남 통영에서 열린 수산의 날 행사에서 어업인들을 달랬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수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도 참석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남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만찬에는 비운계로 꼽히는 천하람 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순천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최근 정부 여당이 2030 마음잡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과 천 위원장 사이에 특별한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빛의 대가라고도 불리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지난 반세기 자신의 대표작들과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올해 82살의 이 거장은 살아있는 모두가 청춘이라며 100세까지 끝없는 도전을 희망했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푸른 하늘과 맞닿은 산자락. 잔잔한 무리 건물은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반짝이는 물결의 잔영이 곳곳에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작품인 이 산속 미술관은 빛의 대가로 불리는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8년에 걸쳐 완성한 곳입니다. だからここで採れた石とグリーンと水とで私はあちこちでそこにしかできない建築を作ってきました。 자신이 지은 공간에서 처음 돌아보는 반세기 건축 외길. 현대 건축사에서 거장의 반열에 올랐지만 타다오의 인생은 절망과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한 그가 할 수 있는 건 끝없이 걷고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お金がない、知識ない、体力だけある。もう一日大体もう十数時間歩いてましたよ。 타다오 건축의 상징이 된 노출 콘크리트와 자연의 빛을 품은 공간. 光の向こうに希望があるという建築にしたいと思ってます。
그의 인생 첫 작품은 건축계에 파란을 일으켰지만 혹평도 뒤따랐습니다. でこの真ん中は外部があるこの空のある外部ですね。ほとんどが反対と。 하지만 굽힘없이 자신만의 영역을 지켰고 26년 만에 건축계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도 그의 손길이 닿은 건축물은 9곳에 이릅니다. 10년 전 암으로 큰 수술을 감당해야 했지만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이어갑니다. 10年前に5つないんですよ。しかし希望さえあれば生きていけると思ってます。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은 82살의 거장은 말합니다. 青春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怖いものがないと。うまくいかなかったらやり直すけど100歳までならば100歳まで青春にやるためには 도전하는 모두가 청춘이라고 말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투약한 혐의로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호송된 남 씨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는데요. 남 씨는 지난달 30일 성남시 분당구의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씨는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경찰에 검거됐지만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풀려났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가 개막했습니다. 이달은 악재 속에서도 11년 만에 개막전 전구장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이어 터졌지만 전국 5개 구장엔 구른 관중이 몰렸습니다. 11년 만에 개막전 전구장 매진. 팬들은 개막을 반가워하면서도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야구 팬인 게 자랑스럽게끔 그러니까 행동이나 이런 걸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프로야구는 온갖 악재 속에서도 역대 2번째 개막전 10만 관중을 달성하며 팀당 144경기에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개막 1호 홈런의 주인공은 최고령 타자 추신수였습니다. 1회 말 선두 타자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4년 만에 개막전 선발로 나선 김광현은 5이닝 1실점으로 승리를 거두고 역대 최소 경기 150승을 기록했습니다. 두산 이승엽 감독은 데뷔전에서 짜릿한 승리를 맛봤습니다. 롯데에 끌려가다 7회 김재환의 3런포로 동점을 만든 두산은 롯데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연장 11회 한 점을 내주며 패색이 짙었지만 11회 말 공격에서 로하스의 끝내기 석점 홈런이 터지면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가 홈런을 500개 이상 쳤지만 오늘 홈런 2홈런이 더 기분 좋습니다. 개막전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움 안우진은 한화전에서 역대 개막전 최다이자 개인 최다인 12개의 삼진을 잡는 괴력을 선보였습니다. 모두 헛스윙 삼진으로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승리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키움은 연장 10회 2사 만루에서 이적생 이영종의 끝내기 안타로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강백호가 시즌 첫 아치를 그린 KT는 LG를 대파했고 NC는 삼성을 물리쳤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네, 축구대표팀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SNS상에서 차단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생각이 짧았고 잘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루과이전 직후 이제 대표팀보다 소속팀에 집중하고 싶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가 힘들다는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던 김민재 선수. 주장 손흥민이 SNS에 축구 팬들에 대한 감사 글을 올린 후 두 선수가 SNS상의 관계를 끄는 듯한 흔적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김민재는 오늘 소속사를 통해 흥민이 형이 올린 SNS 글을 오해해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며 생각이 짧았고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경기 직후 문제의 인터뷰에 대해선 갑작스럽게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어 실언한 것이라며 대표팀에서 한 번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운동장에 나간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표팀 내 96년생 동기들이 파벌을 만들고 있다는 점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라면서 팀 내 불화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K리그에서 포항이 후반 추가 시간 터진 제칼 극장골로 전북의 역전승을 거두고 개막 무패 행진을 달렸습니다. 전북은 8위로 내려갔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거짓말처럼 초여름으로 건너뛴 것만 같은 날씨였습니다. 동쪽에서 산맥을 넘어온 더운 바람에 햇살까지 더해져 순식간에 공기를 데운 건데요. 자동기계 관측값으로 경기도 안성의 기온이 28.5도까지 치솟았고요. 강원도 영월이 27.8도까지 올라 4월 상순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25.6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방이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휴일과 월요일인 모레까지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25도 안팎의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단 습도가 낮아 밤이 되면 기온이 금세 떨어지니까 일교차 대비는 잘해 주셔야겠고요. 또 오늘 서울 서부권을 비롯한 서쪽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꽃 구경이나 산행 가시는 분들은 추가 화재가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영남 지방에서는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이 바람 덕에 오후부터 미세먼지는 차츰 옅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이 1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크게 올라 서쪽 지방은 25도 안팎, 상대적으로 선선한 동쪽 지방은 강릉이 1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사이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고온 건조함도 잠시나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